네, 안녕하세요. 주승호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한윤영 작가님 모시고 최근에 상식의 독재자가 아니고 상식의 독재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쓰신 분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었죠.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윤영 작가입니다. 네. 지승우 TV에는 추월의 시대 이후로 3년 반 만에 제가 나오게 된 3년 반이나 됐나요, 그때? 네. 추월의 시대가 나온 지 꽤. 네, 그렇죠. 이제 2020년 12월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이지만 네. 실제로는 한 3년 반 정도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죄송한데 제가 머리를 밀어가지고 굉장히 흉할 것 같아서 쓰고 하겠습니다. 정말 흉하게 맞나요? 예, 제가 이렇게 머리를 밀어가지고 그러면 이 책을 6년 동안 쓰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네, 처음에 이제 뭐 정치 관련된 기획을 하셨다가 추월의 시대하고 비슷한 시기에 기획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기획 자체는 상식의 독재를 먼저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한 게 6년 전이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추월의 시대는 공저였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과 이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을 하다 보니 먼저 쓰게 된 거죠. 네네. 추월의 시대는 사실 좀 짧게 빨리 쓸 줄 알았던 책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책이 시작할 때 생각했던 거랑 또 좀 달라져서 추월의 시대도 사실 좀 두터운 책이 됐었죠. 네. 상식의 독재만큼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추월의 시대를 끝내고 나서 이제는 상식의 독재를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2021년이고요. 근데 그 후로도 뭐 좀 써서 원고를 만들어 보다가 근데 또 검토 의견을 출판사로부터 받고 또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기획안을 다시 내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식의 독재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건 2022년 초부터 다시 이렇게 제대로 쓰기 시작해서 그렇게 치면 한 2년 정도 또 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2년이면 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좀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인가요? 자료 수집이나 이런 부분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글쎄 이게 사실 어려웠던 점이 특별하게 어떤 어려웠던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이게 남들이 한 얘기를 정리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었던 거라서. 그렇죠.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것을 사실상 정리한 거라서. 게다가 이게 일종의 뭐 학술적인 담론이 기존에 주어져 있었던 것이 또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 자신 나름대로 비평을 한 거라서 매 장 자체가 악전고투였죠. 왜냐면 짠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들이 조금씩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조각조각의 이제 통찰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단행본 수준의 논의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초연본으로 정리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500페이지 가까이 되죠. 500페이지 결국 살짝 넘었습니다. 네네. 500페이지가 넘는 이 엄청난 책을. 여기 이 띠지에 보면 카피가 나 빼고 남들은 몰상식한 나라,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껏 없던 새로운 논의를 펼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차라리 한쪽 편을 들면 한쪽에 팬덤은 확실히 생기고 뭐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아도 좀 신뢰를 쳐주고 이럴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뭐 책을 좀 팔고 싶다고 하면 윤석열의 독재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의 독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면 확실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상식의 독재.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상식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좀 얘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냥 이제 팬덤 정치 비판 이러면서 양쪽 바들을 다 깐다 이런 길도 있긴 해요. 이것도 좀 손쉬운 길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비판을 하는 언어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근데 저는 이제 팬덤 정치 비판하는 기조와 비슷한 길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책을 읽어보면 사실 그냥 그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어떤 행동의 흐름들이 생겼고, 그렇죠. 역사적인 논거와 어떻게
예전에 뭐 우리 역사를 쭉 올라가서 맞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상식이라는 단어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남들을 몰상식하다고 규탄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생겨나는 어떤 뭐 특수성은 어떤 것인가? 그 장점과 폐해가 어떠하며 폐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심층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식이라는 게 보면 특히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이게 강화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뭐 아무리 진보주의자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보수적인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보수주의자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보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그렇지 않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진짜 완전히 막 이건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생각하고 본인의 상식은 굉장히 어떤 뭐 이렇게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뭐 이런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좀 발언권이 세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왜 이렇게 흘러왔나를 이렇게 짚어본 거잖아요. 근데 가장 큰 그런 원인은 뭐였다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대. 일단은 뭐 상식이란 말 자체는 SNS 시대가 오기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책에 인용한 문답 중에 윤여준 전 장관과 이회창 고이회창 총재의 문답이 있습니다만 법은 무엇에 따라야 됩니까? 상식과 순리다. 그렇지. 법이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고쳐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상식과 순리라는 말이, 뭐 순리란 말이 요새 우리가 막 자주 안 쓰니까 일단 빼자면, 상식이란 말이 말하자면 이제, 유럽 철학의 논법에서는 자연법에 해당하는 거의 어휘의 수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최종신급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의 상식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조밀하게 여러 가지를 다 규정한 건 또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상당히 느슨한 것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한국의 이런 상식이 중시되는 사회라는 기반 위에서 이제 말씀하신 SNS로 인한 그 일종의 파편화, 부족주의 사회, 뉴미디어로 인한 뭐 그런 조류가 닥쳐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분화되고 한국도 분화됐지만 우리는 분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상식이 모두의 상식이 되어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싸우는 양상이 이제 독특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이렇게 커뮤니티 뭐 물어보잖아요. 이러는 게 상식임? 이러는 게 정상임? 이걸 모르는 게 상식임? 이걸 아는 게 상식임? 나 뭐 평타침, 쌍타침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좌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거나 좋아하는 걸 좋아하면 되는 건데도 계속 이제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것을 이제 어떤 개인주의가 미약하고 집단주의 문화에 있고 뭐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우리 전체 공동체가 어떤 상식이란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는 사실 꼭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꼭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죠. 그런데 이 상식의 내용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SNS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데 상식이란 단어에 거는 이제 기대치, 상식이라는 단어가 가져야 하는 어떤 위력에 대해서는 다들 그 효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나의 상식을 독재자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상식이란 게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이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상식이라면 상식이 독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그건 독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상식에 따라 하는데도 뭐 독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원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양상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왜 상식의 독재라는 이런 모순적인 말을 썼냐 하면 이제는 우리 부족, 우리 정파의 이 상식이 사회 전체를 리드해야 된다. 사회 전체를 독재해야 된다. 라고 믿는 그런 차원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이었던 것이거든요. 이 논증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민족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또 고찰을 하시고 그걸 또 이제 옛날 역사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기를 하셨는데 그 민족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그런 특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옛날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보면 특히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런 우스갯소리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돼지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아, 네네. 예, 그 돼지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좀 깔끔한 일본 사람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은근과 끈기를 가진 한국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아이고, 중국인들 비하하려고 만든 거. 네, 근데 1990년대 그런 종류들이 네, 그런 있었던 것 종류의 같아요. 그 용어들이 있었죠. 네. 근데 그걸 또 꼭 비하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생명력이 질기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비하 요소가 있을지라도 뭐 또 그걸 또 그렇게 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이제 돌아가서 이제 민족성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 제가 민족성이라는 단어는 좀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 역사성 혹은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아가려고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민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태고 때부터 고정되어 있는 그런 민족성을 상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어떤 담론적 어법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일상 어법에 너무 만연한 게 뭐냐면 DNA 얘기를 자꾸 하는데 DNA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특질은 사실 없다시피 하죠. 아니, 물론 이제 특정 집단의 뭐 이를테면은 뭐 심리에서 나오는 빅5의 무슨 지표들이 어떤 집단은 뭘 더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는 뭐 그건 이제 DNA랑 상관이 있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의 뭐 수많은 특성들은 사실은 DNA와는 거의 무관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물론 비유라고 하지만 어떤 문화적 밈이나 이런 것도 다 DNA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고정되고 결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게 그 조금의 어떤 역사와 문화 속에서 조금씩 이제 변형되고 그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나오면, 왜냐하면 이제 산업혁명, 근대화 이런 이제 근대라는 기점이 근대화라는 기점이 워낙에 이제 인간성을 크게 우리가 이제 그 전근대와 근대가 크게 이제 변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근대 한국인과 근현대 한국인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리셋돼 버렸다고 이제 착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전근대 한국인과 근현대 한국인은 엄청나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 전근대랑 다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근대라는 이 어떤 캔버스 위에 자기 나라의 캔버스 위에 그 근대인을 그린 것이지 그게 그냥 각자 백지에 그린 것이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한다면 사실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 유럽인이 대단한 것 같아, 유럽인을 배우자라고 하면 금세 배울 수 있었겠죠. 사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인의 어떤 특질을 저거 배우자, 저거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 한들 잘 안 되거나 이제 배운다 하더라도 자기네 나라 문화의 방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뭐 귤이 이제 뭐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책에도 많이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진보나 보수나 사실 그 조선시대라는 시대에 대해서 좀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우리한테 안 좋은 유물인 것처럼 해석했지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뭐 안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그게 이제 그 잘못된 해석, 부당한 폄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폄하될 나라가 500년이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동시대에 다른 저기를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하면 흔히 이제 뭐 단파 싸움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말로 싸운 나라가 그렇게 흔했나? 그냥 죽여버리지. 네네네.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를테면, 이게 다 되게 복잡한 문제가 돼서, 가령,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500년을 갔겠냐라는 말도, 뭐, 일리는 있지만 또 앞뒤 따져보면 조금 이상한 얘기긴 해요. 왜냐면 한반도 왕조 역사는 원래 다 길었거든요. 고려도 조선보다 좀 짧지만 500년이었고 통일신라는 무슨 삼국시대 합친 거긴 하지만 1000년이고 그럼 사실 이제 왕조 교체가 쉽게 되지 않는 것도 사실 좀 한국사적 특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만으로 해석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굉장히 치욕스러웠지만 뭐 그런 그 난리를 거치고도 사회가 유지된 데는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유지된 것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체제였고 전쟁에서 2번이나 졌는데 왜 망하지 않았느냐, 그게 문제다, 왜 변형이 없었느냐. 망하지 못한 거는 또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뭐 수능적이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해석들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해석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넣되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쪽은 폄하하려고 하고
어떤 쪽은 이제 그 폄하에 맞서서 억가와 이제 억바가 되는 거죠. 이게 필사적으로 옹호하려고 하고 네. 이런 논점들을 다 이런 논점들이 얽매이기보다는 이것들을 제각각 다 특성으로 올려놓고 이제는 그냥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억바도 억가도 저는 이제 열등감에서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가령 유럽 사람들 혹은 일본 사람들 뭐 그런 나라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건 뭐 편의상 열등감, 역사 열등감이 별로 없는 나라 사람들 상상하고 뭐 제3세계도 열등감이 없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뭐 중세의 혹은 고대의 어느 왕조 하나 갖다 놓고 이 왕조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토론하라고 하면 뭐 그렇게 열심히 토론할까요? 그게 아니라 뭐 특성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건 좋았고 저런 건 나빴고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말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조선 왕조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근현대에 고생을 했다. 그렇다면 조선 왕조의 그 악함 혹은 모자람을 철저하게 비판해야 이제 현대 한국도 계속해서 이제 그 교훈을 삼아서 잘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제 잣대는 이제 가해자는 일본인데 가해자의 편을 드는 그런 어떤 뭐 식민사관이고 뭐 또 뭐 강자에 놀리고 뭐 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반대편에서 옹호를 하는 이런 조류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논쟁 자체가 사실 그게 조선이 뭐 모자란 부분은 모자란 것이고 또 잘난 부분은 또 뭐 혹은 귀여운 부분이 있었고 뭐 그런 것인데 그 자체를 그냥 이제 그 특성들을 올려놓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조선이 왜 망했냐에 참작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망해요. 역사적인 나라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나라도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다른 역사의 국면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 300년 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도 아마 망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망해 있다는 게 무슨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 뭐 국호가 바뀐 식으로 갈지 혹은 이제 헌법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이 다음 세대에는 좀 다른 형태로 갈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변화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자기 힘으로 변하는 것과 이제 외세의 침략에서 망하는 것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리고 고려가 이제 원나라에 이제 약간 반쯤 식민지 생활했다고 우리가 막 몽골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역사도 왜냐하면 한국이 또 그 이후 근현대사의 분투를 통해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걸 따라잡고 이제 나름의 어떤 생활 양식을 구축하게 된 만큼 그걸 이제는 좀 약간 내려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특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이 역사를 특히 젊은 세대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 세대 때만 해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었고 또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뭐 지금 내일이 또 광복절인데 또 뭐 광복절 하면 또 뭐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 생각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3.1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책의 중후반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 세대가 생각하면 3.1운동 하면 유관순 누나 생각나고 일제에 의해서 탄압받고 막 이렇게 고문당해서 이제 멍들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자꾸 이제 피해자의 서사만으로를 갖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우리가 그때 엄청난 좀 늦게 민주주의를 배운 나라로서 굉장한 모범을 보인 운동이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 부여를 못했다는 좀 문제의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체가 형성되었다는 차원에서 보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탄압을 당했다 이것은 이제 피해자성을 부각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반대편에는 피해를 받았든 말든 그렇게 만세운동을 불러서는 사실 이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무력했다. 의미가 없었다라는 류의 이제 사실은 이제 외세의 힘이나 국제사회의 지형도를 통해서 우리는 독립을 성취할 수밖에 없었지 3.1운동을 포함한 이런 어떤 독립운동은 기여한 바가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약육강식의 논리가 들어있죠. 근데 약육강식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냥 약육강식을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인간 사회는 많은 명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현실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인형화시켜서 그게 현실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보통 하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럼 당신들 말대로 그 미국이랑 이제 연합국이 그 이제 일본 제국을 해체했는데 한국이 독립돼야 할 땅인지 아닌지 그 사람들이 알게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이 존재한다는 걸 너무 당연시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곳이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나라라는 표현 안 쓸 수 있지만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그게 일본에 의해서 차압당했다가 일본이 전쟁에 졌으니까 당연히 뱉어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의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운동을 안 하면 외국 사람들은 외국도 중국인들은 알 수 있죠. 조선은 원래 일본 게 아니지. 근데 그 다음에 조선인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아니 원래 우리 중화제국의 조공국이고 우리 중화제국의 그 질서 안에 있던 나라고 그게 어떻게 일본 니네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자꾸 이제 우리는 우리는 주권자이고 그 주권국을 갖출 자격이 있는 국민들이라는 자각하에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특히나 뭐 전근대 역사를 잘 모르는 저 이영만리의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일본인지 조선인지 알 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 많이 비판하긴 합니다만 그 이영훈 선생의 어떤 그 책에 이제 그런 서술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일본 사학자들 그 문건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영구 병합이라는 말이 지긋지긋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국가는 달리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영구 병합을 하려고 왔어요. 물론 이제 그래 놓고는 제대로 된 일본, 그러니까 내지와 똑같은 대우를 안 해줬고 그래서 이제 모순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애초에 해방을 시켜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 식민지 아니에요. 원래 조선은 제 거야 라고 할 때 개소리 하지 마. 토해나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죠. 이 나라 사람들이 시위도 안 하고 뭐 총도 한 번 안 쏘고 폭탄도 한 번 안 던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또 총 쏘고 이제 그 폭탄 던지고만 중시한 분들은 또 이제 이승만처럼 이제 외교 독립 뭐 편지 쓰고 이런 것들을 또 좀 약간 그런 게 무슨 독립운동이냐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편지 쓰는 것도 독립운동이에요. 그때 이제 계속 이제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 조선이라는 지역은 일본과 별도의 정체성을 가진 지역이고 우리는 독립을 희망한다. 자주 독립을 희망한다. 라는 것을 계속 알리는 하나의 방편이 되죠. 근데 이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고 사실 무장투쟁도 백업으로 필요하고 평화적 시위 항쟁도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거기에 빚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게 우리는 한국인인 게 당연하니까 한국인인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국이 우리에게 독립을 선물로 줬다라는 말은 사실 명백하게 틀린 말입니다. 선물로 주는 것도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요라고 해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요도 안 했는데 주는 경우도 살다 보면 있긴 있는데 아주 우연히 왜냐하면 뭐 이를테면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같은 걸 해체할 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이제 뭐 저요도 안 한 애들을 막 이렇게 막 분할하고 뭐 이런 경우도 그 역사에 있기는 한데 그때도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이제 독립운동하고 한 역사들이 또 있는 것이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해가지고 대체로 울어야 선물을 주지. 일단 여기 아이가 있다라고 신고는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있어야 뭐 주지. 아니면 뭐 자기들 통치하기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뭐 친일파들이 통치하는 게 편하거나 아니면 일본 애들이 그대로 통치해도 나쁘지 않겠네 이랬으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또 전후에 또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일본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소 냉전이 연이어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철저하게 이제 그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것도 사실 현실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정도 시점에 이르기 전에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말하는 것은 이상주의적으로 느껴지고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얘기를 하는 게 현실주의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가진 힘이 너무 없었고 아직도 가진 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보였던 것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정도에는 이제 그 독립운동의 가치를 좀 더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측면에서 서술을 할 그 시기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독립기념관장을 이렇게 별로 그렇게 독립에 대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분이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을 네.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인사만 보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그간 몇 년간의 3.1절 기념사, 8.15 기념사들을 살피면 전형적으로 이제 한국의 독립은 독립운동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합국에게 줄을 잘 서서 미국에게 줄을 잘 서서 그걸 이제 자유진영 뭐 이제 그 해양 문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치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치론적으로 치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자유민주 세력에게 줄을 잘 서서 이제 얻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에 의해서 쓰여진 연설문들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들의 역사를 정상화시키라고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인사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히 말하면 미군정을 계승한 거고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뭐 기능들을 많이 가져가서 뭐 좀 더 리뉴얼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흐름이 있겠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마 내부에도 좀 갈릴 거예요. 조선총독부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미군정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책에 이렇게 또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 내내 혁명이라 불리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극우화되면서 혁명이라는 말이 금기시되는 바람에 운동이라는 말로 지칭하게 됐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을 운동으로 벽화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 신생 대한민국에서는 혁명이란 말이 이제 좌익 세력의 이제 언어가 됐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때 쓰이는 언어랑 그 지금의 이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쓰이는 언어 사이 온도차가 발생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혁명이란 말을 또 뭐 꼭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돌려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죠. 뭐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4.19도 예전에는 혁명 아니고 의거라고 그렇죠. 불렀어요. 4.19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혁명이고 광주민주항쟁이고 또 옛날에는 뭐 광주 사태라고 불렀다가 또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폄하어라고 됐는데 사태가 실제로 폄하어기도 하고요. 예전엔 잘 모르면 사태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태라고 부르는 쪽에서는 폭동이라고 안 해준 게 자기들은 중립적으로 불렀다고 사태였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 커다란 사건이다. 아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사태 뭐 약간 이런 거. 나름 중립적으로.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3.1 그 어떻게 보면 3.1 이제 그 운동을 혁명으로 이제 이름도 바꿔줘야 되고, 그럼 어떻게 그 운동의 제자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이게 지금 당장 정치 지형상에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뭐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논쟁을 하는 지점이 이 국면이 좀 이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독립운동에 대해, 그리고 특히 이제 평화적 독립운동에 대해 무력, 우리가 그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무력했다. 제가 이제 한자어까지 변경해서 장난을 쳤는데 무력이 없기 때문에 무력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진보주의자들에게도 있고 보수주의자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짓인데 이런 건데. 안 돼. 아재 개그인데 옛날 아재 개그도 이제 한자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진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평화적 그 독립운동만으로는 모자랐기 때문에 무장투쟁으로 갔어야 됐다로 나아가는 거고, 요 자체는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한 어떤 시행착오로 3.1 운동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자들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립 서비스로 치장은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그 연합국, 미국의 이제 군사력이라고 이제 보는 시선이겠죠. 근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단순한 설명이었지만 그런 것처럼 사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주권자 선언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제 협상의 판 자체가 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치가 물러날 때 이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사람들이 봉기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 조금 있으면은 소련이 들어오는데 왜 봉기를 해요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런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련군이 이제 바르샤바에서 학살을 자행하면 그게 또 지탄받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동아시아가 이제 역사의 변방일 때는 그래서 조선에서 벌어진 그런 이제 그 3.1운동에 대한 어떤 잔인한 탄압 같은 것들이 당장에는 역사적으로 큰 효과를 못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정당성을 선사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뭐 그때 또 역사 그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그때 뭐 이제 3.1 운동을 보면서 일본이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론 뭐 그런 이렇게 이렇게 눌러갖고는 이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는 저항을 할 줄을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관점에서는 아니 싸우려면 싸운다고 하고 안 싸우려면 안 싸운다고 하는 거지 이게 뭐냐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을 잘 듣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봉기를 하는 것들을 잘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촛불 집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가령 동학농민운동을 보자면 네네. 동학농민운동은 전근대 조선 왕조 시기에 밀란에 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또 약간 근대적 요소가 살짝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3.1운동은 동학농민운동보다는 훨씬 더 근대적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또 촛불 그 집회랑 비교하기에는 또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중간 단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맹아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왜냐하면 또 너무 이렇게 막 상찬하거나 이제 너무 이제 최첨단으로 만든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3.1운동과 이제 동학농민혁명 사이에 이제 또 만민공동회가 존재하는데 만민공동회의 집회들을 이제 대중적으로 아직 많이 언급하진 않지만 만민공동회의 집회 양상만 보아도 사실 말씀하신 이거 촛불 시위랑 되게 유사한데 같은 느낌들이 있는 게 상당히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촛불 시위에 들어있는 우리 그 기존의 이제 모든 한국의 어떤 현대사 집회의 총 집대성인 지점들 막 열사 문화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만민공동회에서도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촛불 집회에서 촛불을 들었다면 이제 만민공동회 때는 횃불을 들었죠. 네,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조금씩 역사가 움직이면서 조금씩 더 발전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왜 3.1운동에서 망설였냐면 3.1운동은 약간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도시에서는 굉장히 근대적인 시위였어요. 근데 농촌에서는 굉장히 뭐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양반 가문이 자기네 가문의 그 간호들, 노비들을 같이 동원해 가가지고 일본 주재소를 그냥 이렇게 때려 부수고 그런 어떤 유형의 이제 시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도시에서 있었던 이렇게 일제히 봉기에서 질서 정연하게 만세를 외치고 비폭력 행진을 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지만 그중 어느 한쪽만 3.1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결론이 뭐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한국은 이제 공화국이 뭔지를 배워서 공화국에 진입하는 후발주자로 상당히 모범을 제시했다. 네. 이제는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때도 됐다. 3.1운동이 아니라 1919년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린 연도로 1919년을 기억할 때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가 뭐 동학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민공동회든 아니면 뭐 어떤 임시정부든 뭐 이런 것들을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책도 쓰신 것 같은 그런 이제 소망과 바람이 있었죠. 왜 우리가 1987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60 민주 항쟁으로 보통 부르다가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제 1987이라는 연도에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가까운 역사일 때는 연도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인지 그렇게 이제 월, 일 숫자로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3.1 운동도 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꿀 때 이렇게 3.1운동이란 말이 너무 지금 대중적으로 입에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1919 혁명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미래가 근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좀 있습니다. 왜 그 우리가 유럽 역사 보다 보면 몇 년 혁명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체제를 전복하는데 성공한 혁명들도 아닌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혁명들 앞에 그런 그 네 개의 숫자 연도 숫자가 붙는데 1919년이 충분히 한국 현대 근현대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물론 이제 역사책 그런 자료들에서도 찾아야 되지만 그 대중문화 작품에서도 영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미스터 션샤인의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서 그 유진초이 그 남주가 이제 그 영사관에서 키우던 동이라는 남자아이가 거의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유진초이의 이제 무덤 앞에서 이제 학생복을 입고 이제 경례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작가가 굉장히 이제 상상력을 잘 발휘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유진초이도 그 외국인 묘지에 묻혔는데 굳이 우리 현실에 대입하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 정도 되는 곳에 묻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학생운동과 비슷한 그게 3.1운동 당시에 10대 후반이 된 그 동이라는 청년이 이제 3.1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학생복을 입고 그 유진초이의 무덤 앞에서 경배를 하는 장면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 역사 맥락을 아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밑에 그 자막이 1919년이라고 깔리는데 그러면 이제 미스터 션샤인 같은 경우는 외국 시청자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모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반응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 그때 한국이 독립해?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죠. 물론 독립은 하지 못했지만 그 해에 사실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충분히 그런 식으로 기념할 일이란 것 그리고 사실 그게 미스터 션샤인의 그 장면이 나름 탁월한 부분인 이유가 유진초이처럼 뭐 이 책에서도 좀 썼습니다. 유진초이처럼 그때 이렇게 뭐 미 해병대가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지만 유진초이가 설정상 이제 선교사를 따라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역사에서는 선교사의 은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는 게 우리 지금 현실 공간에서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 합정 근처에 있는 합정역이었던 거 그 옆에 역이었던 거 그럴 텐데 저도 뭐 몇 번 가봤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그 인사를 한다는 건 그 근대 초기에 이제 그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 당시 10대, 20대 청년들을 가르쳐 준 사람들은 주로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은 사실 막 나이 차이가 막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선교사.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스승을 사sup한다 할 때는 한 20살, 30살 차이 나겠지만 그 사람들은 나는 젊은 선교사라서 한 뭐 대여섯 살 차이 나기도 하고 열몇 살 차이도 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근대를 학습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주권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지점들을 이제 보여주는 훌륭한 알레고리였는데 이걸 보고 나면 사실 이게 1919년이라는 것을 그게 단지 이제 픽션의 한 장면이 감동 깊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어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는 수많은 이제 외국 선교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배웠던 여러 종류의 이제 학당들이 사실 그 근대식 학교인데 그 근대식 학교의 학생들이 그 만세운동 그리고 이후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요. 그런 맥락들을 이제 묶어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 이 책에 쓰셨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떤 그 외교관이 한국에 들어올 때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가라고 이렇게 한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랬다. 주한미군 사령관. 네네. 정확하게는 이제 주한미군에 있는 어떤 장교분이 그렇게 이제 트윗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리트윗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몇 마디 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였죠. 그게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 우호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본인들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사실 지금의 한미 동맹은 사실 그 이승만 정부 시절에 그 성립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왜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을 저 전근대사에서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선 왕조 대한제국이랑도 상호 방위 조약 비슷한 걸 맺었었어요. 그게 이름은 정확하게는 뭐 지금 상호 방위 조약이랑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사실 자꾸 이제 대한제국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게 SOS를 쳤던 거거든요. 그냥 이제 한심해서 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군사력 없으니까 한심한 상태였죠. 근데 이런 조약을 맺었으니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서 이제 외면을 하게 된 계기가 뭐 우리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말하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렇게 일본과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대한제국에서 철수를 하기로 하는 사건인 거죠. 근데 그렇게 철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전근대사랑 근현대사를 연결하기를 싫어하시는 부분은 요것들을 이제 별도로 그냥 생각하고 싶겠지만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번에 약속을 지켜준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후에는 그 후에 이제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개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1980년 광주에서 전두환 정부의 진압을 안 말려줘서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사회운동 세력을 섭섭하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반미주의가 일어났지만 사실 그게 뭐 도와줬다는 또 아니었고 안 말려줬다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어느 쪽이든 쉽지는 않았죠. 어느 쪽이든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1987년에 이제 민주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전두환 정부에게 개입을 해서 진압을 못하게 또 막은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고마해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엄청난 맥락으로 이제 미국이 고마워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굉장히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으로 그 해석하는 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미스터 션샤인에서 이제 보여준 바고 그게 이제 주한미군이 보기에도 너무 좋아. 그 한미 간의 그 우호를 말하기에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꼭 보고 와라. 뭐 전공 필수는 아니지만 그 참조 정도는 된다. 추천 정도는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부를 마치고 네네. 예. 너무 기니까 또 이렇게 그럼